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최혜린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군대를 파병할 필요 없다라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이 같은 말 한마디에 간밤에 글로벌 증시가 급반등했습니다. 심지어 반등의 차원을 넘어서 미국 증시에서 S&P 500과 나스닥은 다시 한번 최고 종가의 신기록을 낼 정도였는데요. 러시아 증시도 하루 만에 반등을 줬고 유럽도 2% 중반까지 크게 오르는 모습이 재현된 겁니다. 이 같은 글로벌 증시의 안도랠리에 코스피도 같이 웃을 수 있을지 여부 중국에 달려있는 하루죠. 오늘 오전 10시부터 전인대가 개막하게 되는데 중국의 성장률이 7.5%로 유지될 것인지 7%까지 하향 조정될 것인지에 따라 투자 심리는 살짝 바뀔 수가 있겠습니다. 강하게 시작했다가 중국 변수로 살짝 꺾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겠네요. 시초가 조금 괜찮다 그래서 흥분해서는 자칫 몰릴 수 있는 장이 펼쳐질 수도 있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입니다. 네, 전일까지 이틀 연속 밀리긴 밀렸죠. 전일에 한 10포인트 정도의 낙폭은 선전했다는 평가를 받긴 했지만요. 전일장 다시 보고 오늘장 미리 들여다보겠습니다. 리뷰 앤 프리뷰 시간입니다. 외국인 수급 공백으로 조정이 빚어졌다. 이틀 연속 2천억가량 팔았었죠. 오늘 매수로 돌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도 속에 지수가 밀렸다. 기관도 장중에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어제 쌍끌이 매도가 거래소 시장에 형성이 됐었죠. 기관 뭐 많이 팔진 않았지만 어쨌든 장중에 매도 스탠스로 돌아서면서 조금 지수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역시 같은 의견들이 쭉 펼쳐지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리스크 때문에 동반 매도가 있었다. 마지막 줄 의견도 확인이 가능하겠고요. 네 번째 줄 김현겸 팀장님 의견 다시 한번 보면요. 외국인의 수급이 이틀 연속 악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견조하지 않았나 1950선 중반 정도는 지켰으니까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오늘장 미리 들여다봅니다. 프리뷰 의견 보시죠. 우크라이나 긴장이 완화되면서 글로벌 증시 움직임이 좋았는데 급등했는데 심지어 국내 증시도 반등, 상승이 예상된다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글로벌 증시 강세 영향으로 단기 반등 기대, 우크라이나 리스크가 일시적으로 많이 해소됐기 때문에 주가는 회복할 것으로 본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네 번째 줄 김현경 팀장님은요. 외국인들 수급이 오늘 돌아오는지 체크해보면서 종목별 장세가 지속되겠다 이런 의견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동부증권 방배지점 김혜란 연구원님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까진 밀렸는데 우크라이나 사태 많이 진정되면서 글로벌 증시 급반등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가치의 주가가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김혜란 연구원님도 그분 중에 하나인데요. 중국이 도움을 줄까요? 네, 최근에 글로벌 주요 증시가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라 가지고 지정적 리스크로 변동성 보이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러시아 크렘린 대변인 통해서 푸틴 대통령이 군사훈련에 투입된 병력을 복귀시킨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미국, 유럽 등 글로벌 증시가 강한 반등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장도 글로벌 주요 증시와 흐름을 같이 하면서 단기 반등 가능한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런 반등이 근데 추세적인 반등이라고 보기까지는 아직까지 좀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고 오늘 시장의 단기 반등이 외국인 기관 수급과 함께 이어지는지 좀 장중 계속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대내적으로 북한 리스크도 같이 있었는데요. 우선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좀 극히 제한되는 모습이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국 양해라든지 22 유럽 통화정책 모멘텀이 상존해 있는 가운데 그리고 또 미국 경제 지표가 이제 한파 영향 이후에 좀 우호적인 결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지금 우선은 시장에서는 경기 모멘텀 모멘텀적으로 좀 상승 모멘텀 쪽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정책적인 모멘텀 통해 가지고 좀 국내 증시가 빠르게 안정감 찾아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외국인들이 순매도 전환 모습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오늘 시장에서 앞으로 시장에서 매수 공백 안에서 어느 정도
순매수 전환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체크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뭐 시장 전체적인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전히 변곡점에서 회복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그래도 좀 시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은 이제 하방 변동성은 점차 축소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 장세 보시면은 특징이 이제 대형주는 어제도 하락했는데 불구하고 코스닥 시장은 계속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만큼 이제 중소형주 개별 종목 강세가 이제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정부 정책 기대감 그리고 매크로적으로 이렇게 불안 요인이 있을 때마다 아무래도 뭐 전체적인 시장에서는 중소형주 개별 종목들이 한 발짝 떨어져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종목별로 뭐 모멘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시장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부분들이 뭐 중소형주 강세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역시 중소형주 개별주 대응이 역시 필요한 시장이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최근에 보시면 중소형주 강세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이전 고점을 얼마 남겨두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은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점은 조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그동안에 이제 대내외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 있었던 증시 조정 시점은 이제 추후에 보면 결과적으로 저점 매수 기에 되었었던 학습 효과들을 좀 상기해 본다고 하면은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이런 리스크 조정 시점을 경기 관련주들의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관심 갖고 접근할 업종으로는 이제 뭐 밸류에이션 매력 있는 자동차라든지 은행, 반도체 업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 장세 이제 시장 반등 이뤄지더라도 추세적인 전환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을 같이 확인해 보는 하루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 리스크로 빠졌을 때는 언제나 매수가 옳았다라는 학습 효과에 기대어 봤을 때는 천천히 반등한다는 전제하에 중기 관점에선 경기 민감주 분할 매수해도 좋겠다 하셨고 단기적으로는 매크로 이슈에서 조금 자유로운 그런 개별주들 매매를 계속 이어갔으면 투트랙 전략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동부증권 방배지점 김혜란 연구원님 의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넘버원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NH농협선물 이진우 센터장님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잠시 후면 전인대가 개막하게 될 텐데 최근에 위안화가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죠. 일각에서는 인민은행이 일부러 위안화는 언제나 절상되는 거니까 여기에 베팅한 한머니들의 손절매를 부르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런 조치를 한 거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더 구체적인 배경, 향후 전망 그리고 시사점까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네, 위안화 관련해서는 지금 에리나 잉크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시각이 일반적입니다. 지금 제가 보내드린 달러 위안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요. 일간 차트를 보시면은 굉장히 지금 가파른 모습의 상승세, 즉 위안화의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최근 며칠간 너무 급한 모습을 보이면서 올랐습니다만 이틀 정도 안정세를 보이는데요. 지금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다음 차트를 보여주시면은 이제 월간 추이가 보입니다. 달러 위안이 그야말로 일방적인 절상 흐름을 보이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머니 유입 이것이 또 유발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일단 뭐 위안화 환율 변동폭 확대를 앞두고 양방향으로 다 움직일 수 있는 위안화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시장의 일방적인 그 위안 절상 기대 심리를 좀 이렇게 완화시키는 부분이죠. 지금 최근에 좀 전에 보셨던 그 연중 저점 대비 최근 저렇게 올라온 거 차트상으로는 굉장히 가팔라 보입니다만 위안화의 절하율은 한 1.67% 정도로 계산됩니다. 이거 우리 환율로 대비하자면은 한 1,050원에 있던 달러원 환율이 1,068원 정도 온 거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내에 이런저런 레버리지를 써서 투자하던 위안화의 절상에 베팅하던 세력들로서는 이번에 제법 타격이 있었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여러 가지 우크라이나 사태를 비롯해서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았을 때는 인민은행도 여기서 더 이상의 뭐 시장을 흔드는 쪽으로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안화 대충 절하 흐름도 이 정도에서 마무리되고 며칠 반등을 보이는 중국 증시가 오늘 과연 어느 정도 또 이렇게 강한 반등에 나서줄지 한번 지켜볼 만한 시점이네요. 네. 그리고 최근에 우크라이나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져서 뭐 최근에 간밤 특별히 뭐 병력 파견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인접 지역의 군도 러시아군을 철수시키겠다라고 해서 많이 금융시장이 안정되는 모습이긴 하지만 사태가 완전히 마무리되진 않았잖아요. 현재 진행형인데 단기 악재로 그냥 그칠 공산이 큰가요? 뭐
요즘은 뭐 일각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세기적인 사고방식으로 접근했으나 시장의 그 21세기적인 반응에 좀 이렇게 결국 푸틴 대통령도 물러설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인데요. 결국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은 러시아 주가지수 차트 한번 일간 차트 흐름을 보시면은 최근 이틀 사이 러시아 주가지수 차트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러시아 주가지수를 보시면은 지금 이제 지난 3월 3일 그저께는 마이너스 12% 하루에 12%의 주가지수 낙폭 급락이 있었고 어제는 거기에 대한 한 절반 정도 6.2% 정도의 반등이 있었죠. 그 다음에 월간 차트를 보시면은 러시아 주가지수의 월간 차트를 보시면 좀 더 이렇게 무서운 그림이 나옵니다. 보시다시피 저기서 이제 가운데 부분에 급락 나오던 시점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고요. 그 이후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자, 그 다음에 반등 나오고 나서 그 다음 흘러내리는 저 모습에서 최근 약세장의 흐름입니다만 금융위기 당시의 저점에서 이제 상승이 나왔고 그 상승폭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기술적으로 크리티컬한 레벨이죠. 자, 저것마저 무너진다면은 뭐 러시아 정신은 무너진다고 봐야 되겠죠. 자, 달러 루블 환율도 한번 보여주시면은 루블화가 최근에 이제 사상 최저 수준까지 갔습니다. 저 일간 추이를 보시면은 최근 굉장히 가파르게 루블화가 그 가치가 떨어지는 모습이었고요. 월간 추이도 한번 보여주신다면은 결국은 가운데 부분에 이제 아주 환율이 폭등하던 저 시기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저 수준까지 왔는데요. 여기서 그렇다면은 뭐 더 이상의 어떤 사태 악화는 러시아 입장에서도 좋은 것은 없었다 하는 측면에서 일단 그렇게 마무리된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뭐 이제 결국은 러시아도 미국도 지금 현재로서는 딱히 더 이상의 어떤 뭐랄까요, 이런 표현이 고장을 부릴 어떤 그 경제적인 유인도 없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사태 악화는 막자 하는 쪽이고, 제가 봐서는 또 뭐 푸틴 대통령이 한번 오바마 대통령 체면도 한번 살려준 것 같습니다. 작년에 뭐 시리아 사태 때는 푸틴의 완성으로 끝났었죠. 적당히 상대방도 이렇게 좀 파트너가 또 있어야 또 굴러가는 게 또 정치 게임 아니겠습니까? 한쪽을 너무 일방적으로 몰아세울 건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일단은 우크라이나는 뭐 급속히 악화되는 그런 양상이었습니다만 애초에 그 시작될 때 대다수 시장 전문가들이 말하던 이것이 뭐 시장에 그러한 어떤 대형 악재로서 지속력을 지니기에는 좀 부족하다라고 했는데, 그러나 뭐 워낙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 모습이라서 일단은 긴장 완화이고 여기서 더 이상의 악화는 없겠으나 또 계속해서 남아있는 불씨로서 어떤 재료는 되겠습니다. 그래, 장기화되지는 않겠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추이에 대한 관찰은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 사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로 주가가 빠지면 별로 흔들림 없이 오히려 매수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사람이 있죠. 워렌 버핏 얘기인데 결국 그 이후에 뉴욕 증시 신고가를 쳤으니 단기적으로 그의 전망은 맞았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S&P 500 쌍봉 걱정을 리포트 보니까 많이 하셨던데 신고가를 써버렸어요, 또요. 맞습니다. S&P 500 차트도 한번 보시죠.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그 쌍봉, 더블탑의 어떤 우려가 없지 않았었는데요. S&P 500 제가 보내드린 일간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은, 지금 뭐 그림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이제 저 차트 좌단, 왼쪽의 끝부분이 이제 처음 하락이 시작할 때가 작년 5월 하순에 버냉키 의장이 뭐 양적 완화를 갖다 좀 줄여나갈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한 때부터고요. 6월 FMC 또 급락도 나오고 하는 그런 모습에서 처음으로 이제 좀 더 굵게 표시한 121선 저기에 지지력을 확인하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시장에서 121선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S&P 500뿐만 아니라 뭐 달러엔 이따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만 모든 시장에서 지난 반년간의 가격 평균이라고 할 수 있는 121선이 굉장히 기술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자, 여기서 뭐 특히 이 상황을 갖다가 무슨 뭐 기술적인 어떤 속임수, 테크니컬 휩소라 뭐 이런 식으로까지 폄하할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워낙에 뭐 그저께 나왔던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것도 나쁘지 않았는데 우크라이나에 좀 묻혀 있다가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뒤늦게 반영하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뉴욕 증시 뭐 그리고 지금 또 오바마 대통령의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액션으로 보았을 때 의회에 예산을 갖다가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압박하는 모습이라든지 이제 중앙은행 연준의 역할이 좀 줄어드는 반면에 이제 정부에서 재정 지출 차원에서 좀 더 이렇게 가는 부분이죠. 나스닥도 살짝 한번 다음 차트 보여주신다면은 지금 뭐 버블 우려가 없잖아는 있습니다만 또 버블이 없다는 식의 옐런, 그린스판 뭐 등등의 또 얘기도 있습니다. 이미 이제 거의 닷컴 버블이 시작했던 2000년 4월 이후 최고치까지 왔는데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보시다시피 뭐 이제 역사적 고점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이제는 이 랠리를 이제 즐기면서 최대한 또 이 흔들리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지정학적 변수도 상존하고 있는 만큼 또 이제 빠져나올 상황도 이제 살피면서 가야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이렇게 여러 가지 기술적 지표도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어떤 상승 룸은 있다고 보시고 포인트는 이번 주말 미국 고용 지표입니다. 그 고용 지표가 좋게 나왔을 때 지표가 좋은 것은 좋은 것이다라고 해석할 것인지 혹시나 지표가 좋기 때문에 옐렌 의장이 잠시라도 언급했던 양적 완화를 갖다 줄여나가는 이 테이퍼링 자체를 갖다 속도를 조절한다든가 추가적인 양적 완화를 할 것이다 하는 그 기대감이 또 소멸되면서 증시가 좀 주춤할 것인지 그런 부분이 이제 반응을 봐야 되겠죠. 그때마다 시장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존의 어떤 흐름이나 논리에 젖어 있기보다는 이 랠리를 즐기시면서 그때마다 시장 패러다임의 변화도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사태도 그렇고 잘 가고 있는 미국 증시도 주 후반에 고용지표 확인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이제 3월 초입인데 코스피는 시작부터 좀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덜컥거렸지만 2월 증시로만 보면 한 2% 정도 오르면서 글로벌 증시가 살짝 커플링에 대한 기대감도 보여준 바 있죠. 사실 3월 들어서부터 바로 직전에 1980 정도였기 때문에 2000포인트 간다 분위기가 많았는데 약간 처져 있잖아요. 2000포인트 돌파 가능하겠습니까? 예. 짧은 시간에 많은 걸 다루니까 저도 마음이 급하네요. 기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오늘은 아마 1975포인트를 코스피 기준으로 75포인트를 갖다 건드릴 수 있는가의 게임이 되겠고요. 75포인트를 넘어서고 나면은 또 우리 증시에서도 또 이렇게 121선이 역할이 또 중요합니다. 한 1985포인트. 그 부분을 넘어서야 이제 또 2000포인트를 얘기할 수 있는 장이 아닌가 싶고요. 이번 주 남은 주간 동안에는 그리고 남은 일주일 정도 1975포인트, 85포인트 이 저항을 올라설 수 있는 힘이 있는가를 확인해 나가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우리는 아직 숙제이긴 합니다만 121평 도전이 남아있고 뉴욕도 121평의 지지를 받았고 아까 엔달러도 121선 얘기를 하실 네네. 거라고 하셨는데 엔달러 움직임 궁금하고요. 달러원도 지금 1070원대에서 크게 못 움직이고 있잖아요. 3월에 방향성이 좀 나올까요? 달러원은 3월 전망 보고서에서 썼습니다만 좀 더 이렇게 1070원 중심의 이동평균선 수렴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랜 하락 추세가 이렇게 돌아서기에도 하고 한데요. 우선 달러엔 보시면은 지금 일간 차트에 제가 조금 굵게 표시한 이동평균선이 121선입니다. 그래서 결국 시장 일각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온가 하면은 이 100일엔이 무너지면은 100일엔 지금 121선이 받치는 레벨하고 거의 비슷한 레벨인데요. 100일엔이 무너지면은 시장 내에 너무 많은 세력이 닫힌다 하는 얘기입니다. 일본 증시 내나 아니면 엔 약세에 베팅했던 그리고 결국은 엔이 강세를 보이는 달러엔 환율이 하락하는 경우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때를 보더라도 즉 금융시장이 편안할 수 없을 때 이른바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작용할 때 그리고 엔 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어떤 100엔이나 그 아래로 내려가는 엔 강, 즉 달러엔 하락세는 모든 시장이 두려워하면서도 원치 않는 또 그런 측면에서 당국이 되었건 아니면 시장 내 메이저가 되었건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 그런 국면입니다.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기서 이제 결국 지지력이 확인됐기 때문에 달러엔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는 엔 약세가 재개되겠다라고 볼 것인지 아니면 결국 이러다가 한 번은 더 올 것인지가 이제 봐야 되겠죠. 101엔과 103엔 그 사이에서 보시면 되겠고 달러원 1060원과 1080원 그 사이에서 어디가 열리는가 이걸 두고 다투는 이래 봐야 저래 봐야 결국은 아직은 박스권입니다. 이렇게 어느 쪽이든 방향이 정해지면은 이거는 정해진 쪽으로 많이 가야 되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조금 더 고민하는 그런 국면이라 봐야 되겠고 오늘 당장은 우크라이나 쪽에서 들려온 소식으로
조금 시장이 한번 즐기는 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3월 환율은 박스권의 가치를 공산이 큰데 코스피는 오늘 1975포인트 올라설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하셨습니다. 전인대와 더불어 중국장 흐름도 중요하겠다라고 하셨죠. 지금까지 NH농협선물 이진우 센터장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제한된 시간에 깊은 분석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요일 개장을 5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출발 전후 상황 브리핑과 함께 전략까지 제시할 두 분의 전문가 만나볼까요?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 스튜디오에 나와주셨고요. 동양증권 명동 W프레스티지 센터의 정윤성 PB님은 화상 연결로 도움 말씀 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정윤성 PB님 얼굴이 약간 더 크게 나오고 있어요. 약간 뒤로 가셔도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시장 다들 반등할 거라고 하는데 앞서서 우리 센터장님은 한 75포인트 정도에 안착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다라고 의견을 주셨거든요. 유 대표님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시장 지수 자체가 1% 정도 코스피는 상승 예상을 출발하고 있고요. 뭐 워낙에 그 유럽 증시가 특히 미국 증시가 전일 하락했던 분을 만회하는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이틀 정도 약세 보였던 부분들을 회복시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1980포인트에 대한 저항이 조금 있기 때문에 아침에 갭상승이 나온다고 해서 무리하게 추격 매수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면서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뭐 빠진 게 없고 오히려 530포인트 돌파를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코스피 대비해서는 약하게 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한 0.7% 상승 출발 예상이 나오고 있고 535포인트 정도 35포인트 정도 주가가 형성되려고 하고 있다는 부분들. 코스닥이 530포인트 돌파가 이제 마무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545포인트까지는 부담 없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체크를 하시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 한 20포인트가량 70선 중반에 갭 상승이 예상이 되지만 급등세를 쫓기보다는 확인 후에 대응하자. 그리고 중국 변수도 있으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이어서 오늘의 강세 예상 섹터 미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성 PD님. 예.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대체적으로 해외발 지금 호재가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초반에는 좀 올라갈 것을 보고 있지만 이런 부분이 또 종목별 또는 업종별로는 조금 차이가 나중에 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다 보면 최근에 낙폭이 컸고 그러다 보니까 부담 없이 앞으로 상승이 됐었을 때 더욱더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 군으로는 건설 또는 금융 쪽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율 부분이 계속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제가 계속적으로 좀 강조했던 업종이죠.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도 좀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계좌 내에서 이제 편입을 할 때 보통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한두 종목으로 거의 올인하시는 경우가 좀 많을 텐데요. 그러지 마시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자동차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건설, 금융 쪽을 좀 포트폴리오를 짜서 좀 접근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제 지수가 1972포인트로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럴 때는 좀 탄력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는 군으로 2050포인트까지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군으로 좀 편입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요. 오늘 중국 전인대에서 성장률을 어떻게 발표할지는 아무도 지금 모르는 그런 상황이지만 1시간 뒤에 발표될 내용을 기반으로 수혜가 예상되는 섹터가 혹시 있는지요? 우선은 뭐 앞으로도 중국 양회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이제 경제 성장률이 얼마나 될 것이냐라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7% 이상대로 계속적으로 목표를 잡을 것 같지만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수출이 되고 있는 그런 섹터 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 건설이라든지 그런 우리나라 금융주들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중국 쪽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커플링 구간이 크기 때문에 그런 업종도 마찬가지로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중국 전인대 예상 수혜 업종까지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계속해서 동시호가 상황 살펴드리겠습니다. 오늘 일단 시초가가 굉장히 강할 것으로 보여지는 가운데 거래소 쪽에 있는 시가총액 상위주들 전반적으로 1% 중반 혹은 이상 오르면서 출발을 모두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장 삼성전자가 133만 원대 회복이 예상이 되고요.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 특별히 어제 모비스는 현대중공업과 함께 2% 넘게 나란히 급락을 했는데 오늘 1% 이상 중반까지 반등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신저가를 계속 거듭했던 포스코도 역시 1%가량은 반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삼성생명만
보합권을 유지할 뿐 LG화학, 신한지주, SK하이닉스는 무려 2%까지의 반등이 예상되고 있고요. 앞서서 금융주 좋다고 말씀하신 전문가분들이 꽤 계셨었는데 KB금융 역시 오늘의 반등세 같이 동참을 하리라 보여집니다. 수요일 개장했습니다. 간밤에 글로벌 증시가 급반등했죠. 우크라이나 사태가 완화되면서 뉴욕 증시는 아예 신고가를 쓰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증시 어제까지 이틀 연속 꽤나 밀렸었는데 과연 1980부근 70 중반 이상의 시초가를 보여줄 수 있을지 일단 갭상승이 예상되는 국면에서 시초가부터 코스피 쪽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 대표님. 네, 코스피가 한 1% 가까이 상승을 해가지고 1972포인트 주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저께 이틀 동안 하락했던 부분들 만회시키는 모습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이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후장까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코스닥 530포인트에서 주가 형성되면서 530포인트에 대한 저항을 갭으로 돌파시켰다는 부분들 의외로 코스닥 시장 계속 강할 수 있다는 거 앞에서도 언급해드렸는데 좀 꾸준하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환율을 좀 보신다라면 일단은 그 5.5원 하락을 해서 1068원에서 형성이 되고 있는데 1060원 초중반을 중심으로 해서 행보세를 보여주면서 이제 방향성 탐색할 수 있다라는 거에서 삼각수렴의 마무리 끝자락에 놓여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 환율이 강세로 가는지 약세로 조금 더 진행되는 여부를 좀 체크를 하면서 환율 부분도 보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끝으로 선물 차트 같은 경우는 계속 말씀드린 게 이번 주에 선물 베이시스 동향입니다. 선물 베이시스 동향이 얼마나 좀 강세가 유지가 되는지 그렇다면은 프로그램이 매도보다는 매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속보가 나와서요. 속보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전인대가 한 1시간 정도 뒤면 개막을 할 텐데 올해 성장률 목표치가 나왔습니다. 지금 블룸버그 통신 보도 속보인데요. 올해 성장률 목표치가 7%까지 낮아지면 어떡할까? 우크라이나 사태 진정됐는데 이게 혹시 우리 상승분을 갉아먹지 않을까 걱정했었는데요. 다행입니다. 올해 성장률 목표치도 역시 기존대로 7.5%로 유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이 오늘 전인대 개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7.5% 기존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코스피는 현재 1970선 위쪽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일본 니케이 출발 상황 한번 점검해보죠. 1% 이상 오늘 역시 오름세로 출발하면서 상승 추세가 약간 이어지려 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안전자산 선호 현상,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약간 빚어지면서 흔들리긴 했었었는데 다시 이 사태가 완화되면서 곧바로 리와인딩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도 아까 동시효과는 살짝 살펴드렸는데 진짜 스타트 상황입니다. 화면을 통해 알려드리죠. 삼성전자, 현대차, 모비스, SK하이닉스 그리고 네이버까지 한국전력을 제외한 이 5개 종목이 모두 다 1% 이상 혹은 중반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네이버가 이끄는 장. 사실 네이버는 계속 밀릴 것 같지만 종가상 계속 올리고 있죠. 83만 5천 원까지 올라왔고요. 삼성전자도 오늘 하루 동안만 아침에만 주당 2만 원 정도가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살아나고 있네요. 하이닉스도 다시금 4만 원을 넘볼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어서 나머지 종목 흐름도 더 챙겨드립니다. 자, 포스코는 일단은 신저가에서 약간 벗어나려는 시도 보여주고 있고요. 우선주들의 반란이 요즘에 화제인데 삼성전자 우선주도 1% 이상은 오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기아차 역시 5만 6천 원대 중반 찍고 있고 삼성생명은 동시효과 상황과 마찬가지로 10만 원, 11만 원대 계속 보합권 흐름이죠. SKT도 오늘 좀 한국전력과 함께 조용하면서 오늘 방어주들은 길을 못 펴는 상황입니다만 경기 민감주들은 세게 올라옵니다. LG화학 역시 25만 원대 회복하면서 1%대 반등 주고 있네요. 계속해서 코스닥 흐름입니다. 어제 아직 화면에는 없지만 셀트리온이 6% 넘게 급락하면서 외국인 기관의 양매도가 있었거든요. 오늘 셀트리온 1% 정도 반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파라다이스가 2% 정도 올라와서 3만 원대는 일단 지키고 있고요. 서울반도체는 4만 7천 원대에서 약간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죠. CJ홈쇼핑, GS홈쇼핑 부합권이고요. 그나마 CJ ENM이 4만 원대를 보여줍니다. 하이닉스보다 먼저 보여주는군요. 오늘 2%가량 급반등하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주 화면에 보여지는 종목 가운데는 CJ ENM과 파라다이스가 약간 핫하다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업종 분위기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섹터가 코스피가 특별히
코스닥보다 훨씬 더 힘을 내며 1970을 회복할 때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정은성 PD님. 예,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우선은 초반에는 지금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 상당히 강하게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1.65% 움직이고 있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도 1.25%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아무래도 그 부품주들 단에서는 완성차의 주가 흐름보다 좀 약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최근에 증권주들 상당히 좀 바닥에서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장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은 지금 미래에셋 증권인데요. 3.56%. 상당히 다른 증권주에 비해서 상당히 탄력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우선은 M&A 이슈가 있는 뭐 동양증권이라든지 키움증권은 강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삼성증권과 우리투자증권, 대우증권 같은 경우는 1%의 강세의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건설주도 한번 주목해 보자고 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GS건설, 대우건설이 2%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물산과 대림산업 같은 경우도 1%대의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선주들 같은 경우 탄력적인 모습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미포조선, 한진중공업,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가 2%대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잇따라서 지금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도 1%대 강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또 금융주들 말씀드렸었죠. 그중에서 또 은행주들을 보면 우리금융 같은 경우가 2%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금융지주, 또한 KB금융, 신한주주도 1%대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융 쪽의 분위기가 괜찮은 그런 모습이네요. 계속해서 수급 분위기도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이 3거래일 만에 돌아온 것 같네요. 현선물 모두요.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외국인들이 아침 일단 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네. 한 230억 정도 매수세를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들. 이 속도는 오늘도 한 2, 3천억 정도까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좀 지켜보시기 바라겠고요. 업종별로 보시면 철강 쪽으로 좀 많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 아무래도 중국의 전인대 그 목표 성장률이 좀 기대가 됐던 거라 생각하고 있고, 정의전자 쪽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가 또 한 80억 넘게 들어오고 있다는 거 체크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오늘 이제 중요한 건 프로그램 쪽인데요. 프로그램 매수세가 한 이틀 정도 끊기는 모습을 좀 띄었었어요. 띄었다가 시장이 좀 좋아진다라면 다시 매수로 반전될 수 있고, 이게 이제 차익으로 들어오냐 비차익으로 들어오냐, 그 부분 일단 현재는 비차익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비차익 관련된 좀 종목군들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외국인 수급이 일단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비차익 쪽 움직임을 계속해서 주시해야 된다 하셨습니다. 코스피의 상승폭이 이제 20포인트 정도로 더 늘어나면서 1970선 중반까지 왔는데요. 코스닥은 오늘까지 벌써 나흘째 오르면서 536대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쌍끌이 매수가 걸려 있습니다. 계속해서 외환시장 분위기 알아보죠. 오늘 급락했다고 아까 전해드렸었는데요.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졌을 때도 어제 제한적 상승을 말씀하신 대로만 보여줬던 달러원. 오늘 사태가 완화되면서 급락 출발하고 있다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5원 50전이 하락한 1,068원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 개장가를 저점으로 1,069원까지 반등하면서 이 시간 현재는 1,068원 3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환율이 하락한 것은 최근 시장의 위험 회피를 주도해왔던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불안감이 해소 국면에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력 사용이 최후의 수단이 될 것임을 밝히면서 시장의 위험 회피 현상이 진정되기 시작했고요. 외환시장에서는 엔화와 스위스 프랑이 반락하면서 위험 통화들이 전반적으로 반등하는 등 포지션의 변화가 나타났고요. 이에 따라서 달러원 역시 어제 서울시장이 마감한 이후부터 역외 시장에서 하락 압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유로화의 경우는 이번 주 목요일 저녁에 시작되는 통화정책회의에서 마이너스 예금금리를 시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다른 위험 통화들에 비해 상승세가 둔화되는 모습 보였고요. 이번 지정학적 불안감의 완화로 금 가격이 하락했는데요. 호주가 금을 수출하고 있는 만큼 금 가격이 호주 달러 동향에 영향을 미치면서 호주 달러 역시 다른 위험 통화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약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로화와 호주 달러의 강세가 둔화되는 것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화의 강세가 지속되기 어려운 대외적인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 미국의 2월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달러원은 하반 경제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달러원이 상승세에 제한을 받았던 것은 이번 사태가
국제적인 외교 수단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환율의 추세적인 상승세를 기대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아직 우크라이나 사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시장은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아직 남아있는 잠재적인 리스크만으로 시장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요.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미국의 2월 고용지표 발표로 옮겨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발표되는 미국의 비농업 부문 고용은 15만 명 정도로 예상되고 있고요. 실업률은 6.5%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월간 고용지표의 발표에 앞서서 발표되는 선행지표 가운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지표가 미국의 2월 서비스업 지표인데요. 이 서비스업 지표 내의 고용지수가 월간 고용지표와의 상관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가장 주목할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비스업 고용지수가 호조를 보일 경우에 시장은 이를 통해서 테이퍼링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는 경우와 위험 선호의 증가로 반응하는 경우 두 가지가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위험 통화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현재로서는 불확실하고요. 큰 그림상 달러원은 1,070원을 전후한 박스권 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일단 오늘 우크라이나 사태 완화 때문에 급락하고 있긴 한데 주 후반에 나올 미국 고용지표에 대한 또 결과도 중요하지만 해석에 따라서 달러원의 움직임은 바뀔 수 있겠군요. 여전히 1,070원대 중심의 좁은 박스권 전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KB외환선물 정경팔 팀장님의 환시장 분석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의 상승폭 또 더 커지고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는 1% 넘게 상승해 1976. 오늘 외국인 러브콜 때문에 전차가 상당히 강해 보이는데요. 돌발 종목 뽑아봤습니다. 동시호가에서도 이 종목 좀 심상치 않다 싶었는데 한화케미칼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해외 GDR 발행 추진설이 지금 조회 공시에 들어간 상황인데요. 태양광 섹터의 업황 회복 기대감 때문에 특별히 한화케미칼 퍼포먼스가 좋았었는데 오늘 악재가 조금 터진 것도 같습니다. 낙폭 알아보고 주가 대처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는 아까 시가총액 상위주 흐름 보면서 잠깐 짚어드렸었는데 또 신고가입니다. 84만 원대까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YD 온라인과 오늘 드래곤플라이 등 게임 업체들 쪽에 이슈가 좀 있는 모양인데요. 드래곤플라이는 일단 두 자릿수로 급등했고요. YD 온라인은 중국 게임 업체로 인수될 수도 있다. 피인수설이 제기가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차이나 그레이트는 오늘 또 신고가를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종목 돌발 종목으로 추려봤습니다. 분석을 명동으로 나가서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정인성 PB님 부탁드려요. 예.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이제 한화케미칼입니다. 한화케미칼 오늘 마이너스 3.77% 하락을 했고요. 5천억 원대의 GDR, 그러니까 글로벌 주식 예탁 증서를 발행할 것이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좀 급락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이렇게 주식이 발행이 된다라고 하면 첫 번째는 이제 재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불안감이 우선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주식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내에 있는 시가총액 부분도 아무래도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한화케미칼 같은 경우는 지금 규모가 거의 3억 달러에서 5억 달러 규모로 지금 발행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규모가 좀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지금 하나그룹 총회장이죠. 김승현 회장 같은 경우가 지금 구속에서 좀 풀려나서 지금 어느 정도 건강 되찾고 있는 와중에서도 그룹에서 좀 태양광 산업에서의 그런 다시 한번 좀 자금적인 수요를 하면서 최근 흑자 전환이 되면서 신규 자본을 수요를 해준다는 그런 움직임으로 좀 가고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특히 그 해외 GDR을 발행하면 해외 주주 비율이 늘고요. 특히나 한화케미칼 입장에서의 재무 건전성이 이제 개선될 것으로 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을 감안하면 거의 16% 가량의 신주를 이제 발행하는 셈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비중이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측면에서 본다면 단기적으로 좀 밀리겠지만. 이것이 한화케미칼의 태양광 쪽에 대한 그런 자본 수요로 들어간다고 하면 장기적으로는 또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주가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금 OCI를 비롯해서 좀 오늘 같은 경우도 좀 흐름이 좋거든요. 그렇지만 한화케미칼은 반대로 오늘 GDR 발행이 되면서 좀 그 밀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키 맞추기가 앞으로 올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으로는 빠졌지만 장기적으로 한 번쯤은 반등을 노릴 수 있는 구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지금 걸려있는 주가대가 좀 지지선을 맞아주면서 좀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2만 원대에서 2만 2천 원대를 뚫어주지 않는다 그러면 앞으로도 다른 OCI 등의 그런
종목들은 위에 좀 매물대 많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가볍게 움직이는 부분이 보여주고 있지만 하나케미칼은 22,000원대, 22,000원대 초반까지 뚫어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지금 네이버인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 지금 오늘도 좀 신고가를 올렸고요. 상당히 그 차트를 보면 그 기울기가 상당히 가팔라졌던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특히나 NHN 엔터테인먼트와의 주식 분할 이후로 이렇게 시장에서 상당히 가볍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2%대 올랐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가 83만 9천 원입니다. 오늘 시가총액 순위를 제가 봤더니요. 네이버가 이제 5위에서 조만간에 이렇게 흐름이 된다 그러면 SK하이닉스를 따라잡는 것도 멀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페이스북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업체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미디어로 발전이 되면서 시장의 화두는 제조업에서 상당히 이렇게 미디어 쪽으로 좀 넘어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런 부분 네이버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이런 비슷한 류의 회사들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주가 측면에서 좋지만 두 번째로는 이런 업체들 간에 또 M&A가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라인 쪽에서는 뭐 중국이나 아니면 소프트뱅크에서도 인수설이 있지만 이렇게 앞으로도 키맞추기나 M&A가 계속적으로 되면 그들만의 리그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같았을 때는 계좌 내에서는 저평가 종목 또 많이 빠진 종목들이 단기에 반등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게 네이버 같이 계속적으로 신고권을 유지를 하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호재가 또 한 가지 나왔죠. 모바일 메신저 라인이 국내 사용자까지 지금 확대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이 나왔고요. 지금 보면 지금 얼마 전에 별그대 같은데 보면 라인 쓰는 것들이 이렇게 간접 광고를 또 하다 보니까 종영 후에는 지금 다운로드 순위가 라인이 10위권 내로 올랐습니다. 라인 같은 경우는 해외 쪽에서의 굉장히 매출이 있었지만 국내에서는 사실 저조했었거든요. 그렇지만 국내에서도 이런 부분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 보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 상당히 호재가 한 가지가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매일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신문고권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YD 온라인 또 드래곤 플레이 같은 경우가 오늘 강세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YD 온라인은 이렇게 호재가 나왔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좀 약보합권의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선은 중국 게임 업체로서의 그런 매각설이 지금 나오면서 이렇게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좀 미래에셋, PEF에서 좀 중국 게임에서 YD 온라인의 매매 계약을 좀 체결을 했다라고 한 언론 보도기관에서 좀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렇게 게임주들 같은 경우 상당히 M&A나 그런 부분이 또 활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드래곤 플레이 같은 경우는 오늘 상당히 9%대의 강세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직 뭐 시장에서는 뭐 특히 나온 부분은 없지만 아무래도 좀 저가에서 좀 들어왔던 부분이 볼 수가 있고 어제 같은 경우는 좀 상한가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모바일 쪽에서는 이제 게임의 유행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두 종목으로 좀 올인을 하기보다도 여러 가지 종목을 담으면서 게임 업체 전체에 나의 투자가 들어간다라는 컨셉으로 좀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지금 차이나그라이트인데요. 차이나그라이트 특히나 중국 쪽에 대한 종목들이 지금 국내에서 다시 한번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차이나그라이트 오늘도 4%대 넘게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선 회사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지난해 선주문량과 실제 매출의 오차가 1%대 수준밖에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 전망이 상당히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지금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수주 금액이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거의 40% 증가를 했다는 부분이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매출액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8% 증가한 6,360억 원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업체들이 최근에 왜 이렇게 오르냐?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평가되어 있던 부분이 상당히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화두가 되고 있다는 부분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올해 예상 실적 기준 PER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이 거의 뭐 5배, 예전에 오르기 전에 거의 2, 3배밖에 안 됐기 때문에 상당히 저가에서 지금 갑자기 들어왔던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미국 내에서도 이렇게 차이나그라이트 같은 중국 회사가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 국내에서 움직이기 이전에 미국에서도 이미 어느 정도 좀 움직였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거 중국 관련된 업체들 같은 경우 다시 한번 좀 보는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런 부분이 언제까지 될 수 있냐? PER 부분이 적어도 6, 7배, 8배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키 맞추기가 될 때까지는 이러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유의해야 될 사항은 중국 업체들 같은 경우 상당히 회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배신감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손절 라인은 항상 꾸준하게 지켜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차이나 그레이트까지 살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중국의 성장률이 올해 7.5%로 기대치를 충족시키며 발표가 되자 철강 조선 쪽도 막 살아나는 그런 움직임 보여주네요. 두산 인프라코어 하면 중국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죠. 굴삭기 시장의 회복 국면 진입 또 분석까지 나오면서 오늘 중국의 이슈와 맞물려 4%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주가 최근 움직임이 좋은데 삼형전자도 오늘 꽤나 많이 오르는 것 같고요. 해성옵틱스, 갤럭시 S5 카메라 모듈 관련된 회사죠. 모멘텀 때문에 오늘 오릅니다. PSK도 사상 최대 실적 기대감에 하이로코리아는 나흘째 상승하면서 오늘 역시 신고가를 쓰고 있네요. 두산 인프라코어 이 종목 얘기하는 게 참 오래간만이네요. 네, 두산 인프라코어 최근 좀 소외를 받다가 좀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은 네. 뭐 중국 굴삭기 시장 판매 호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올해 8.7% 정도까지 점유율을 늘릴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일단 두산 인프라코어가 그 작년에 좀 좋은 흐름을 띠다가 좀 안 좋은 모습 띄었던 게 일단 미국 시장의 주택건설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것인데 중국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좀 저조했었죠. 그래서 좀 약세를 띄었다가 최근에 다시 좀 바닥을 다지고 있다는 부분들. 일단 뭐 미국 시장 건설 경기가 계속 좋아지고 있고 우리나라 시장도 건설 경기가 좀 회복되는 국면. 중국도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중국뿐이 아니라 동남아시아 쪽으로 두산 인프라코어가 판매 그 루트를 좀 변화시키고 있다는 부분들은 앞으로 좀 기대가 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보신다라면은 121선 어떻게 보면 종합주가지수 차트랑 좀 비슷하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13,500원대가 1차적인 저항대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 위치가 돌파가 된다라면은 거의 한 5개월 정도 행보세를 보였던, 박스가 하단을 돌파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추가적인 상승 랠리를 좀 보여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거 관심있게 보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삼형전자 같은 경우가 이제 좀 강세를 좀 띠고 있다가 상승폭을 좀 많이 줄이는 모습을 띠고 있는데, 일단은 뭐, 실적 자체는 뭐 계속해서, 좋게 나올 것이다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올해 좀 자동차 관련해서 전장 부품, 여기에 대한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한일 이화가 좀 좋은 실적을 보였던 부분들, 그리고, 자동차 완성차 업체는 조금 저조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만은 부품 업체들은 일단은 국내 업체 외에도 중국 시장이라든지 이쪽으로 해가지고 판로를 계속 모색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향후 성장성이라든지 매출 증대가 기대가 되고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다만 삼형전자라든지 몇몇 종목군들은 거래량이 좀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매매하기가 쉽진 않으실 거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좀 분할을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오늘 좀 윗꼬리가 길게 나왔던 부분은 좀 아쉬운 감이 있어요. 다만 박스권 상단을 돌파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조금 한 10,000원, 1,300원 정도 전후로 해서 지지가 되면서 마감이 된다라면은 제가 보기엔 내일부터도 추가적인 상승 좀 완만하게 보일 수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하면서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해성옵틱스가 이제 갤럭시5 판매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이제 800메가 화소급에 되는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렌즈 모듈, 이렇게 또 이제 자동 초점을 맞춰주는 그런 부품들을 납품하게 되는데, 결국 이제 갤럭시5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가 폰이기 때문에 하이엔드 폰 쪽에 부품을 납품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단가 자체가 높아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혜를 좀 예상하고 있는데, 일단은 갤럭시 S4가 완전히 참 실패를 했죠. 실패를 하고 나서 갤럭시 S5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S4보단 좋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기저 효과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갤럭시 S5도 뭐 실패한다는 말은 아니지만
뭐 생각했던 기대 이상으로 막 폭발적으로 이제 과거의 영광을 좀 보여주기는 좀 녹록지 않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국내 시장에서 일단 판매가 좀 저조할 가능성이 높죠. 왜 그러냐면 이통 3사가 그 영업 정지라든지 뭐 영업 정지뿐이 아니라 뭐 사업 정지까지인가 뭐 그 뭐냐 기기 변경 자체도 좀 막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갤럭시 S5가 4월 그 16일인가요? 그때쯤에 이제 발매를 하는데 그때 맞춰서 이제 그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만큼 수혜가 나올 수 있는지 여부는 좀 체크를 하자. 다만 어쨌든 그 갤럭시 S5에 대해서 매출 자체는 좀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주가 자체가 일단 매물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한 7,500원 정도, 4,500원 정도를 강하게 돌파하는 걸 확인하고 접근하시고 그때가 되면은 일단 이 종목이 상장이 되고 나서 신고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랠리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 언급해 드리고 싶고요. PSK가 이제 그 상당히 그 실적이 좋게 나왔죠. 매출이 1290억, 전년 대비 52%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도 210억 정도 나오면 전년 대비 142% 정도 증가를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뭐 이것뿐이 아니라 이번 1분기 매출 자체가 602억, 그리고 영업이익 자체가 147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 그래가지고, 주가가 좀 한 2% 가까이 올라오고 있는데, 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이미 주가에 선 반영되어 있다는 부분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하셔야 된다. 왜 오늘 이렇게 좋은 실적이 나오는데 왜 주가가 못 올라가느냐. 엄밀히 따지면 작년 그 9월달서부터 보더라도 2배의 주가가 올랐고요. 작년 연초서부터만 보더라도 거의 4배 가까운 주가가 보여줬기 때문에 작년에 엄청나게 호실적을 발표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이미 주가에 선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분기서부터 우리가 기대가 되는 실적을 얼마나 좋게 보여주느냐 여부인데 일단은 주가 자체는 확인하고 가겠다라는 모습을 띄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무리하게 추격 매수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한 1,000원 전후로 해서 지금 주가 수준에서 조금 더 행보세 보일 가능성이 높다. 다만 지금 11월 달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강한 행보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게 매물대가 돌파가 되면은 상당히 강하게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거 좀 염두에 놓으면서 주가 흐름을 파악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끝으로 하이로코리아가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 매년 2,000억, 2,200억 이상의 목표치 설정해 놨는데, 한 1,900억, 1,800억 정도밖에 매출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장성이 좀 제한되는 거 아니냐, 정치 현상을 띠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조선, 수주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해양 플랜트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하이로코리아가 상당히 높은, 그 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주가가, 실적이 예년보다 좋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살아있습니다. 뭐 이미 주가 자체도 보신다면 작년부터 다른 업체에 비해서 하이로코리아는 계속해서 우상향했던 모습을 띄었었고요. 다만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최근 한 5, 6개월 정도 행보세 보여줬던 것 뿐인데 주가 자체가 지금 고점을 돌파시키고 그것을 안착시키려고 있다는 부분들. 그렇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그렇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29,300원인데 29,000원 전후로 해서 한번 매수를 타진해 보시고 상승을 좀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요. 하이로코리아까지 저희가 짚어드렸습니다. 오늘 파라다이스가 제가 3만원대를 보여준다라고 CJ E&M과 더불어 시가총액 분위기 보면서 짚어드렸었는데 3자는 처음 보는 것 같죠? 네, 외국인 러브콜이 이어진 결과인데 오늘 신고가를 쓰면서 3만원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일 장 마감 직전에 급하게 매물이 나오면서 외국인 중심의 집중 매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6.6%나 급락했던 셀트리온이 오늘도 반등이 쉽지 않네요. 어제 급락했던 원인부터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우건설은 최근에 CJ 대한통운 지분 매각 얘기가 있어서 이 재료 좀 파헤쳐봐야 될 것 같고요. 포스코가 오늘 6거래일 만에 반등을 주고 있는데 중국의 성장률 7.5% 유지 발언 때문에 이 철강뿐만 아니라 조선까지 같이 활짝 살아나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부터 철강, 조선 섹터까지 분석을 다시 명동으로 나가서 들어봅니다. 정윤선 PB님. 예, 우선 첫 번째 종목은 지금 파라다이스입니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우선은 앞으로도 아시아 내에서의 부재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에 최대 수혜주는 파라다이스 등의 그런 카지노 업체가 굉장히
호재가 클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 그 연구센터에서 나왔던 세계부 리포트 2013을 인용을 하자면 2012년도 말 기준으로 아시아 지역 내에서 금융자산을 100만 달러 이상을 보유한 사람 수가 5년간 연평균 5.7%가 증가를 했다고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평균 증가율이 3.5%에 비해서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시아 부유층이 증가를 할수록 카지노 업황은 계속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현재 카지노 부분은 공급이 부족하고 굉장히 수요는 굉장히 넓었던 부분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인천 영종도 내에서 중국 주요 도시로부터 가깝기 때문에 국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카지노 업체 성장성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파라다이스 같은 주가 흐름이 거의 뭐 지금 4, 5년째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던 부분을 보실 수가 있고요. 계속적으로 뭐 신고권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기술적인 측면을 만약에 말씀드린다고 하면 우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5일선과 21선이 가장 짧은 이평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5일선과 21선이 한정 맞닿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61선까지 맞닿았다는 거는 외부적인 악재가 좀 나왔을 때 그렇게 좀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정부 정책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규제가 나왔을 경우 그렇게 밀릴 때가 있는데 그럴 때 파라다이스 같은 카지노 업종은 그럴 때 매수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 상당히 좀 떠 있죠. 5일선보다도 위에서 일봉이 상당히 떠 있는 부분은 이렇게 주가가 어느 정도는 좀 바짝 서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조금은 물량을 좀 줄이고 또 61선이라든지 21선에 맞닿아 있을 때는 물량을 늘리는 그런 수급을 본인 계좌내에서 좀 이제는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셀트리온인데요. 셀트리온 어제 같은 경우는 좀 급락을 했었죠. 최근에 좀 급락했던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살짝 반등을 하다가 지금 또 약보합권에 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좀 주가가 좀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줄 수가 있는데요. 셀트리온은 지금 우선은 그 업황 자체는 좋지만 그 회사 내부적인 진통은 계속적으로 좀 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바이오라든지 이런 업종들은 셀트리온이 아닌 좀 본연의 매출 부분이 큰 종목들로 좀 접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그동안 뭐 검찰 수사도 있었고 M&A도 나온다 아니다 좀 얘기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차트를 보면요 상당히 어떤 규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좀 굉장히 좀 규칙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접근하기도 쉽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상당히 좀 관망세에서 좀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대우건설인데요. 오늘 뭐 건설주도 상당히 좋았던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대우건설 같은 경우 한 단계 더 호재가 있었습니다. CJ 대한통운 지분 매각 검토에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우선 지분 매각을 검토 중이지만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CJ 대한통운도 오늘 주가가 좀 좋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이러한 부분 특히나 건설사들 같은 경우 지금 상당히 악재가 여러 가지 있고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상당히 안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열사 내를 지분을 매각해서 현금이 들어온다는 것은 곧바로 건설주들 같은 경우 상당한 호재가 작용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최근에는 국내 주택 경기도 좀 회복세를 좀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건설주들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제가 오전에도 좀 말씀드렸었고요. 과거에는 부산 대구 쪽에 지방의 주택 가격이 수도권보다도 좀 상승을 했지만 좀 최근에는 경기도 지역의 미분양 물량이 갑자기 있었지만 최근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주택 가격 상승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플랜트부터 경우도 지금 상당히 좀 좋은 부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 대한 그런 주택 상승률은 곧바로 그 건설주들의 그런 급등과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포스코를 말씀드리겠는데요. 포스코 오늘 3.6% 올랐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중국 양회가 나왔었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중국 쪽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7.5%의 높은 성장률을 유지를 좀 하겠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오늘 조선주들과 철강 쪽은 계속적으로 강세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포스코도 상당히 강한 움직임을 좀 보여줬고요. 두 번째는 포스코 같은 경우 최근에 포스코를 기초자산으로 했던 ELS라고 하면 이제 기초 주식연계증권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제까지 상당히 낙폭이 컸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ELS가
원금 손실 구간 터치를 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종목형 ELS가 원금 손실 구간을 터치를 한 다음 날부터는 좀 급등했던 부분을 역사적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아시겠지만 종목형 ELS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종목에 대한 수급으로 인해서 ELS를 좀 안 좋게끔 끌고 가는 영향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주식 같은 경우 과도하게 좀 추대가 됐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반대급부로 바운딩을 좀 보여줬던 측면도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철강 업종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아직까지도 실적 부진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같은 경우도 좀 PBR 같은 경우가 뭐 0.5배 정도로 철강주들 대부분이 좀 저평가의 영역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런 부분이 그럼 과연 언제쯤이면 턴어라운드 할 것인가? 이런 부분 상당히 많이 기다리셨던 시청자 여러분도 많을 겁니다. 포스코 좀 상담을 하다 보면 거의 뭐 4, 5년 갖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을 텐데요.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가장 기본적인 것은 철강 가격이 올라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아직까지는 그럴 시기는 아직 안 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주가 부분의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업황이 아직 살아난 건 아니기 때문에 포스코는 그냥 단기 반등 정도만 목표치를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현진 소재가 9%나 급등해요. 풍력주들이 정부의 정책 수혜감 때문에 많이 오르고 있는데 투자 활성화 정책이 나왔다고 합니다. 상반기 규모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고요. KMI 한국모바일인터넷이 제4이동통신 자진 철회했다가 다시금 다음 주 초쯤 재도전한다는 소식에 관련주들 다시 살아나고 있고요.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의 지지율이 가상대결 결과 지금 박원순 시장 이겼다라는 분석 속에 정몽준 테마 역시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빠르게 풍력주부터 보죠. 네, 풍력주가 이제 정부가 그 풍력 단지 이런 허가 이 부분을 좀 완화시키겠다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뭐 지금 뭐 시설 단지가 54개가 진척이 좀 미진하게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완화하겠다. 그래서 이제 1분기 때, 그러니까 상반기에만 한 6곳의, 단지가, 8곳 단지가 형성이 되고, 그만 7조 2천억 정도 규모가, 프로젝트가 규모가 진행이 될 수 있고, 하반기에도 6개의,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서 7조 9천억 정도, 모두 합치면 15조가 넘는, 올해 그 수주가 기대가 된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풍력 발전은 태양광 이후에 이제 새로운 모멘텀이 작용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것이 작년에 좀 불다가 좀 사그라드는 모습을 좀 띄었었는데, 다만 이제 풍력주들은 좀 업종별로, 종목별로 시비가 엇갈릴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태용이나 뭐 동구 SNC 같은 경우에 꾸준히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해외에도 매출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몇몇 종목군들은 좀 과도하게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종목별로, 체크를 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중장기적으로 풍력주는 긍정적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4 이동통신, KMI가, 다시 본 입찰을 하겠다,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준비를 하는 과정이 다 진행이 된다, 예상대로 진행이 된다라면 5월 중으로 본 입찰을 할 수 있다 얘기가 나오고 있으면서 뭐 KDC, 모두정보통신, 기산텔레콤, 서화통신, 정보통신 모두 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이제 그 좀 제4 이동통신 쪽에 이제 좀 기대감이 확 꺾인 것 같아요. 좀 작년부터 혹은 재작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이 아직 미지근하게 실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일단 무리하게 추격 매수한다고 해서 큰 수익이 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관련 수혜주도 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좀 체크를 하면서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끝으로 정몽준 의원이죠. 이제 곧 서울시 예비 후보가 될 텐데, 코엔텍하고 현대통신 같은 경우가 좀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뭐, 오차범위 혹은 어떤 쪽에서는 좀 이기고 있다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치 관련된 테마주들은 막상 뚜껑을 열면은 볼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급등세로 치고 나가기에는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온 부분들이 있고 전혀 연관성이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로 무리한 추격 매수는 할 필요 없다. 주가도 보신다면 겨우 2%대 전후로 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주가 자체도 탄력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 증명해주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 조언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3일 만에 돌아왔고 오늘 증권, 조선, 철강, 화학
다 살아나고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이런 굵직한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다 뜨면서 1970선 중반을 회복해 있는데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틀간의 낙폭은 완전히 만회가 됐거든요. 네, 이틀간 낙폭 완화가 됐고 이제부터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우크라이나하고 중국이었는데 솔직히 우리나라에서는 우크라이나보다는 중국에 좀 더 기대를 그렇죠.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네. 중국이 좋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그렇다면 외국인 매수가 다시 들어오고 있고요. 이 매수가 경기 민감주 쪽으로 이제 빠르게 흡수가 되는지, 그러면서 경기 민감주들이 좀 반등을 좀 보여주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자. 그렇다면 시장은 1980포인트 혹은 뭐 1970포인트 중반은 저항이 아니라 돌파가 되는 과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중요하게 체크를 하시면서 오늘 시장을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냥 여기가 끝일 거야 라면서 매도할 필요는 전혀 없겠네요. 그쵸. 예, 알겠습니다. 유창희 대표님의 한마디에 이어서 정윤성 PB님께도 조언을 좀 구해보겠습니다. 오늘 명동에서 멀리서 도움 말씀 주고 계신데 코스피 2000포인트 기대하면서 쭉 전략을 짜도 될까요? 돌아보니까 이틀 새 빠졌을 때 그때 샀었어야 됐네요, 또. 예. 우선은 뭐 코스피 2000을 간다고 해서 지금 뭐 25포인트 오른다고 해서 뭐 집안 살림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도 계좌 내에서 종목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경기가 지금 상당히 턴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미국, 중국 쪽에서 또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경기 민감 업종들 중에서 낙폭이 컸던 업종들로 접근을 해보는 것이 좋은 아이디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앞에도 얘기를 했지만 건설, 이제 금융 쪽을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 호재가 나왔을 때 좀 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또 조금 지나면 또 다 누그러들 때쯤 그럴 때는 좀 한번 접근을 해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서 우리 유창희 대표님은 코스닥 지수 오늘 출발 상황과 함께 전망도 살짝 곁들여 주셨는데 코스닥도 여기서 끝인가 싶었지만 535선까지 오늘 갭상승이 상당히 의미 있어 보이거든요. 코스닥 전망에 대해서도 한 말씀 짧게 남겨주신다면요. 코스닥은 컨텐츠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좀 내려드리고 싶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우선은 좀 앞으로도 컨텐츠 모바일 기기가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지금 네이버가 신고가를 영역을 하는 것처럼 새롭게 부가가치는 컨텐츠 쪽으로 갈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음원 관련주들 또 연예인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 또 SBS 컨텐츠 허브 같은 VOD 관련주들 이런 컨텐츠를 갖고 있는 기업들과 또 아까 얘기했지만 게임주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지금 뭐 결제 관련주들 같은 경우 상당히 좀 봐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이오 관련주들 중에서 꾸준하게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건강 관련된 업체들 같은 경우 상당히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 코스닥에서 주목해 보면 좋겠는데 바이오 섹터도 같이 곁들여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탁의 유창희 대표, 동양증권 정윤성 PB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코스피는 1970선 중반, 현물시장에서 선물시장 분위기와 필요한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샘플러스 김동훈 멘토님 주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크라이나 사태 완화로 인해서 이미 갭상승이 예상이 됐었는데 중국의 올해 성장률까지 기대치에 충족시키는 결과를 내면서 오늘 1%까지 선물도 상승합니다. 258대 초중반까지 올라와 앞서 이틀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군요. 네, 맞습니다. 이틀 동안 아침 초반부에 현선물, 특히 현물의 힘이 약화됐다라는 부분과 어제는 좀 사뭇 다르다라고 말씀 좀 드렸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어제 오후장 마지막 부분에서 갭으로 마무리되면서 상승 쪽으로 마감이 됐었습니다. 그 분위기 고스란히 받아들면서 해외발 동반에서 갭상승 출발이 나왔는데요. 그리고 나서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역시 상승 쪽을 추가적으로 가고자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의 키는 아무래도 기관계가 들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기관만이 나홀로 매수 출발됐던 포지션이 일단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바뀌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개인들의 지금 나홀로 매도, 외국인들의 매수 지속성, 그리고 기관계 쪽의 소폭 매수 위 쪽인데요.
여기서 외국인과 투신 쪽의 매수 주체가 상당히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월요일과 화요일날 분명히 추세를 전환할 수 있는 것도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겁니다. 하지만 제한적인 하락이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점으로 한번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현재 시장은 위로 좀 더 가고자 한다라고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고, 이 거래일 동안 해외 증시 부분에 대한 핑계를 댔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는 동시 만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프리미엄 빼기 작업에 스타트점을 제자리 갖다 놓으려고 했던 모습들이 좀 포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선물 쪽의 수급적인 출발에서는 긍정적으로 양호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옵션 시장 쪽의 콜옵션 추이가 어제와 그제와 모습 대비해서는 좀 판이하게 좀 다른 모습의 거래가 한산해졌었고요. 풋옵션 쪽에서 역시도 거래가 또다시 한산해되고 있다는 특징으로 좀 가져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지금 옵션의 진입 가격 자체가 매력적인 가격은 분명히 나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프로그램 쪽의 추이를 놓고 보면요. 어제 이 프로그램 추이 때문에 집중력을 좀 가지셨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1시 50분경에 발생된 장대 음봉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음봉 쪽에서 다시 올라타면서 중요자리에 올라타면서 종가가 그 위쪽으로 형성이 되었는데요. 야간 증시 쪽에서 모멘텀 자체가 수급적으로 긍정적으로 화답이 됐습니다. 오늘 역시 출발감과 미결제가 증감되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새로운 자금들의 유입 속도가 좀 더 확대되고 있다. 이틀 거래일 대비해서는 판이하게 좀 다르게 나온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차익과 비차익 쪽에서 보고 보면 비차익 쪽의 매수 자체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베이시스가 호전적으로 나오면서 그 부분의 분위기를 꾸준하게 유지시켜주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역시나 시장의 분위기 우호적으로 들어오면서 현선물 동반해서 추가 상승 쪽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준점에서 아쉬운 것은 뭐냐면 지난 금요일까지의 시장의 변동 파일을 놓고 보면 그거보다 이번 주 들어와서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는 게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분명한 것은 좀 아쉬운 부분이 도래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현재 기준점에서 위쪽으로 더 추가 슈팅을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제가 키 자체를 갖고 있는 것이 기관이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오늘 대응 전략 쪽에서 판단해봐야 될 것 이 기관의 추이입니다. 투신과 연기금 쪽에서는 큰 규모는 아니겠지만 투신 쪽에서 공격적인 매수 포지션을 계속 잡고 있다는 것이 특징으로 잡을 수가 있겠고요. 시장이 지금 추가 반등, 오늘도 좀 의아하다라는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현재 갭상승 부분에서 258.20대를 뚫어서 살짝이나마 올려놓았는데 여기서 더 가지 못하고 옆으로 갈지자 패턴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결국은 계속 가끔 말씀드렸던 개걸음 장세, 지루한 횡보 장세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 금융투자 창구 쪽의 매도 포지션이 확대가 되면서 이 부분의 발목을 좀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금융투자와 개인들은 동반해서의 현재 부분이 우리나라가 조정포를 좀 열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좀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아직까지는 만기 결제 지수가 정확하게 도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유리한 고지는 밟아나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1차의 완벽한 자리는 아닌데 1차의 만기 결제 지수는 지금 도출을 지금 주센 같은 경우는 시켜놓은 상황인데요. 그 관점에서 오늘 이 금융투자 창구 쪽과 기관계의 도합에서 매수가 확대가 지속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들께서는 추가 상승 쪽으로 259대 초반부 지금으로부터 1포인트 정도는 추가 반등 쪽으로 좀 열어놓으셔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차트를 놓고 보면 의미 있는 자리를 좀 찾아놔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여기서 어제 부근에서 추가 반등을 좀 약하게 들어갔다라는 것이 좀 아쉬움이 있었고요. 종목군들이 몇 종목에서 살아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나서 이 장대 음봉이 속임수 패턴이 좀 하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지지력이 나오면서 매수 사인이 저희가 들어갔었는데요. 종가가 여기서 끝났다라는 거겠죠. 갭 자체가 0.5포인트로 마감하면서 3시 15분에 종료가 좀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지지력이 나오면서 위쪽으로 슈팅이 나갔다라는 부분을 두면 지금 보시는 차트는 갭 보정 차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갭 보정을 안 할 경우 여러분들 좀 판이하게 다르게 볼 수 있는데요. 현재 기준적 오전장 황금 라인 257.30을 제가 변경을 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이 자리인데요. 257.30을 훼손하지 않는다라면 오늘 이 부분을 한 번 더 터치는 가능하더라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계속 매수 관점 쪽으로 좀 보시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지금 종목군들 쪽에서 우왕좌왕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으시다라는 얘기들을 좀 들었는데요. 현재 중소형주 쪽에서 오늘 만약 트레이딩 관점 쪽으로 만약 장중 단타를 하시겠다라면 제가 공개 방송을 진행한다면 잡아드렸을 것 같은데요. 그 관점에서는 중국
상장주들 유심 있게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턴어라운드 부분과 함께 오늘 의미 있게 지금 반등치를 갖고 가니까요. 결론 하나 내드리면 오늘 10시 반에서 11시경에서 중국 상해가 어떤 모습에 출발할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단기 추세 부분을 또다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보시면서요. 그 부분 시간 타임상 플로어상 그 부분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갭상승 이후에 상승폭 확대를 못 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기관의 움직임이 관건이겠다. 중국 증시의 출발 상황도 중요한 변수로 꼽아주셨습니다. 샘플러스 김정은 멘토님 황금라인까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크라이나 사태가 완화되면서 코스피 갭상승은 예상이 됐었던 부분이죠. 그런데 갭상승 이후에 상승폭이 줄면 어떡하나 우려했었는데 그 부분을 중국이 다행히도 개장과 동시에 메워줬습니다. 전인대는 이제 막 한 10분 뒤면 개막을 하게 될 텐데 그 이전에 중국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기존대로 7.5% 유지키로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갭상승 이후의 상승폭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1970선대가 완전히 안착이 되면서 이틀 연속 하락분을 모두 메우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아예 나흘째 날아가고 있네요. 원달러 환율은 급락해서 1060원대 재진입했고요. 잠시 후에 이어질 중국의 전인대 개막 상황과 중국 증시 출발 상황과 오늘 종가가 상당히 관심이 쏠리는 부분이라겠습니다. 출발 증시 가이드 2부 마칩니다. 다행이네요. 고맙습니다.